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BN 뉴스입니다. 로젠버그 주식, 부동산 모두 최소 15% 추락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가운데 국채 금리가 다시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컨설팅 업체인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 28일 CNBC에 출연해 미 채권 시장이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라며 최근의 국채 금리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젠버그는 급등한 주택 가격이 2006년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며 결국 주식과 부동산 모두 고점 대비 최소 15%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자산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 논의를 뒤로 미루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증시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게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미국 증시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이 급등했던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부동산 대책 때문에도 굉장히 급등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25전 25패 부동산 대책 서울 수도권 집중 못 막으면 집값 못 잡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인데요.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불패, 공급이 수요 못 잡는 것은 가구 증가가 한몫, 지역 균형 발전 추진이 서울 집값 안정의 해결책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요지부동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46개월 동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25전 25패라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도 정작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짜 201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계속해서 부동산 값이 오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값이 내렸다라는 말이나 부동산 값이 안정됐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부동산 건설개혁국장은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급량만 늘려서는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 분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으로 좀 이제 뭐 중앙 행정을 조금 옮기긴 했지만 그래서 또 세종이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세종 집값 하락한 거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세종은 집도 일반인들은 분양받기도 진짜 힘들잖아요. 공무원들을 위한 분양, 청약 그런 상황이 됐는데 과연 이것도 현실화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진짜 지방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교통이 GTX라던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망 그런 게 좀 잘 되면 어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재택근무가 더 많이 활성화되면 이런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전자신문인데요. 모두 쌓인 직방 부동산 비대면 거래 영토 확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출시, 협업, 임대 임차인 카톡 이메일서 전자서명, 인감 없이도 계약을 체결, 법률 효력을 갖춰 다운, 허위 계약 등 불법행위 근절 기대.
모두 사인이라는 거 아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메리츠 자산운용 거기에 이제 저희 아이들 거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그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모두 사인이라는 걸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서류를 가 가지고 직접 쓰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금융 계좌 하나 만드는 데 사인하는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이제 뭐가 왔어요. 그 받아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다 아이들 도장이라든가 뭐 그런 걸 제가 인제 그 아이들 도장을 PNG 파일로 받아 놓은 게 있으면은 그 바로 인제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어 입력하고 또 인제 사인하거나 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확 전부 다 해 놓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서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그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와서 저도 그 직원분을 만났고 이제 서류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예 전자문서 계약을 했거든요. 한번 써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 모두 사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도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일반인이나 민간에서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두 사인은 부동산 플랫폼 선두기업 직방과 1순위로 협력, 정체된 국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 소프트뱅크 벤처스, KB 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15 원을 투자받은 모두사인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전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전자계약서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양측의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전자문서를 보내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단말기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창을 열어서 전자서명을 하면 해당 정보, 즉 로그 기록이 클라우드에 영구히 남습니다. 공인 증인서 폐지로 분실 우려 없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계약서는 수정도 카카오톡으로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사인이 추진하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국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활성화되면 투명한 거래 기록이 남아 다운계약, 허위계약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최근 집값 띄우기식 부동산 실거래 허위 계약 신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자 계약은 실거래가를 실시간 반영해 줄 수 있어 시장을 좀 더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전자계약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정말 다운 계약이라던가 허위 계약, 집값 띄우기식, 실거래 허위 계약 신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무주택자 옥죄니 괴롭다. 집값 올라 대출 막힌 3040. 수도권 아파트의 22%가 9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4년 전 6.23%에서 3배가 껑충, 9억부터 LTV 절반 줄어들고 정책 대출되는 6억 이하는 가뭄, 집값 상승, 전월세 금지법에 DSR 규제까지 더 옥죄일 듯. 올해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서울의 1주택자 김모 씨의 고민은 대출입니다. 5억 원이 조금 넘었던 첫 번째 아파트를 살 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김 씨는 살고 있는 집이 8억 원대 후반으로 오르고 부부가 알뜰히 모았으니 갈아타기는 무난할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30평대는 죄다 12억이 넘어버리고 9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로 줄어든다. 작년 11월 30일 이후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은 회수돼 버리니 도저히 자금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집을 알아보는 정모 씨의 고민 역시 대출인데요. 매수 의향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작년엔 5억 원대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7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작년 시세라면 보금자리론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LTV가 60%, 한도 3억 원인 대신 6억 원이 넘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 씨는 보금자리론 조건이 너무 팍팍하다. 맞벌이 부부라 대출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실거주용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를 옥죄니 너무 괴롭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수도권 아파트가 5채 중 한 채꼴에 달했습니다. 대출을 묶어 집값을 억제하려 했던 정부 의도와는 달리 집값은 집값대로 뛰고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실수요층만 힘들어진 꼴이 된 것입니다. 송인옥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보호할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했지만 특정 지역, 즉 강남 집값 잡기와 수요 억제 정책에 매몰돼 버렸다며 대기업 맞벌이 부부처럼 상환 능력이 건실한 이들이야말로 실수요자지만 그간 부동산 정책이 매우 좁은 시야에서 진행된 탓에 무시됐다고 말했습니다. 9억 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집값이 6억을 넘는다면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에서 논의하는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강화까지 3월 중에 나온다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부모 지원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무주택자까지 대출이 안 되니까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투기를 막겠다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 정말 내가 집이 필요한, 집을 꼭 사야만 하는 나 평생 내 집 그냥 한 채에 실수요자, 무주택자 그 사람들에게는 대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데일리인데요. 전세가 안 나가요. 슬슬 쌓이는 전세 매물이란 뉴스입니다. 진짜일까요? 전세 매물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실 에스 2억 내린 전세 매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2달 새 2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만 입주 아파트가 적어서 하방 압력이 낮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아파트의 집주인은 전셋값을 2억 원 내렸다고 합니다. 2월 초 전용 59m² 전세 매물을 12억 원에 내놨지만 다시 10억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비록 직전 신고가가 9억 5천만 원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최근 호가에 비해 가격을 크게 내린 셈입니다. 인근 케인 공인중개사무소는 학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인데 이미 지난해 말 학군 수요가 다 휩쓸었다며 집을 보러 오는 세입자들도 확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일부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다시 증가하고 호가가 내려가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과 전세값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셋값 상승률 둔화를 두고 계절적 요인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세입자들이 지난해부터 전세 시장을 이탈해 매매로 전환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연구원은 통상 1, 2월은 전세 시장에서 비성수기로 꼽힌다면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값이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쉽게 이사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난해 전세값이 너무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이 매매로 선회한 경우도 많다며 결국 전세시장 수요자가 감소하면서 가격 조정도 일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세값이 크게 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임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점에서 볼 때 전세값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진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있지만 청약도 받는 것도 있지만 분양한다, 청약 받는다고 해서 그게 당장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다.' 이거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아리 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